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DX 코리아 2022에서 KF-21의 항모형도 모형이 처음 공개됐지만 바로 그 옆에 다목적 수송기, 중형 다목적 수송기 MCX도 같이 공개가 됐어요, 최초로.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카이부스에서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마침 제가 머무는 기간 동안 카이부스에 귀빈들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좀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찍은 사진이고 아마 이미 여러 군데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DX 코리아 2022에 최초로 공개가 됐지요. MCX라고 이름을 일단은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단 모양은 상당히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세련됐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도색이 상당히 좀 독특하다. 뭐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떠올랐느냐, 여러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범고래가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송됐던 드라마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그 우영우가 떠올리는 여러 고래 중에 범고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 이 기체가 현실화돼서 우리 곁으로 우리 공군의 품속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이름이 우영우 내지는 범고래로 지어지지 않을까. 예. 그만큼 현재 도색이 비행기 전체 형상 그리고 이제 중형 수송기 그리고 다기능이라는 이런 부분 다목적이라는 부분 거기에 이게 잘 어울린다 범고래가.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전에는 이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상으로 이제 존재를 했었었죠. 이번에 첫 모형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KF-21에 비해서는 이것도 의외로 카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내막이 있지 않나. 자, 그 내막에 대한 제 의견은 제 생각은 말미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중형 수송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목적 수송기로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데모 사진에는 다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뭐 굳이 다 설명을 하자면 중형 다목적 수송기인데 다목적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카이부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인상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부분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중형보다는. 그래서 MCX라는 게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전달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80%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멀티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카구면 수송기죠. 그런데 개발 중인 거니까 익스페리먼트 해가지고 MCX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자, 재원을 보면은 이제 재원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최대 탑재 중량이 30톤이라는 겁니다. 예. 저도 이 정도 급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이제 카이 관계자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30톤이죠. 한번 볼까요? 항속 거리도 7,000km 이상이면 상당히 이제 멀리 가는 거죠. 일본의 C2가 한 10,000km 정도 가는 거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오른쪽에 재원을 보면 엔진 추력이 터보팬이죠. 터보팬이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제트 여객기에 많이 들어가는 엔진 형태인데 제트 엔진인데 이제 바이패스비가 좀 낮죠. 그래서 상당 부분을 프로펠러 비행기 역할처럼 하면서 연비를 절감하는 형이에요. 수송기나 이객기에 많이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엔진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앞에 첫 번째 바람개비가 아주 크죠. 예. 여객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을 2개 달 예정이고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각각은 하나당 3만 파운드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만 파운드 이상. 자,
이 일본의 C2 수송기는 얼마냐면 이게 한 6만 파운드 가까이 돼요. 그게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체급이 달라요. C2는 같은 30톤 떼지만 37톤이에요. 예, 에어버스의 A400이랑 같아요. 그 급이고, 이거는 MCX는 카이에서 제안한 것은 그거보다 살짝 작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일부러 작게 한 거예요. 예. 자, 최대 이륙 중량 뭐 92톤 정도 돼 있고, 최대 탑재 중량 30톤 말씀드렸죠. 길이 뭐 폭, 높이 이런 것도 딱 일본의 C2보다 조금씩 작아요. 엔진 출력만큼. 자, 이것이 일본의 C2 수송기예요. 일본도 가지고 있던 C130 계열의 오래된 수송기들, 그거는 이제 수송량이 20톤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급을 높여서 대체를 하려는 목적으로 A400을 생각하고 있다가 터보프롭인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최신 기체예요. 2017년부터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이게 37톤급이에요. 모양은 다 유사하게 생겼지만 실제 지금 MCX 카이급보다 살짝 큰 겁니다. 예. 자, 그럼 카이의 크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브라질의 C390 엠버러인가? 이름이 엠브레르인가? 그런데 거기에 C390 수송기예요. 2019년부터 배치된, 어떻게 보면 그 최신형, 전 세계 최신형 중형 수송기예요. 이게. 예, 이거는 26톤급이에요. 26톤급. 브라질에서 이 비행기를 개발할 때 이 목표가 뭐냐면은 전 세계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C130이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그래서 유럽을 필두로 해서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들도 그 C130을 차세대 기체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이 기체를 개발할 때 자국 수요만 갖고는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일본과는 다르죠. 일본은 모든 무기가 이제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은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못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브라질은 다르죠.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C130에 대체하는 기체로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26톤급이에요. 모양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일본의 C2랑 비슷하지만 크기는 많이 다릅니다. 훨씬 작습니다, 이게. 자, 우리는 30톤급이잖아요. 수송량도 그렇고 엔진 출력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딱 이 브라질의 C390과 일본의 C2 딱 그 사이에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카이에서. 그래서 카이 관계자분도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파생 기종까지 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브라질의 C390과 같이 전 세계의 C130의 대체 수요를 노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급이 제일 적절하다. 수송량은 늘었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커지면 둔중해지잖아요. 그러면 파생 기종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너무 커지면 수송기로만 그 기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다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수송기로서의 기본 성능에 부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출발자잖아요. 일본이 C2를 먼저 했고 좀 크게, 브라질이 C390을 좀 작게 했고, 우리 그 가운데가 제일 적절하다 싶어서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바깥에 건 아마 C17 정도 되는 수송기 같아요. 대형이죠. 그게 대형. 60톤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그 다음, 일본 것인 중형 C2가 있고, 그 제일 안쪽에 보면 C130이 있죠. 요 정도 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카이의 MCX는 저 C130과 C2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C2 쪽으로 좀 더 가깝겠죠, 크기가.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중형 수송기를 개발할 때 파생 기종을 그걸로 같이 썼으면 좋겠다. C130이 그런 경우잖아요. 여러 파생 기종이 있잖아요. 수송기도 있고, 뭐 전자전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대지 공격용도 있고, 특수 작전용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쓰이죠.
예, 그 기능을 온전히 물려받는 기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송량은 조금 커지고 항속거리도 길어지고 그 외에 다른 뭐 항공 전자장비의 기술 발전이 다 또 확보가 되고 그런데 우리 카이의 판단은 C2는 조금 너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예요. 이게 C2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돼서 처음에는 훨씬 많은 부품을 공유를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던 기종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종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전혀 다르죠. 일부 부품만 호환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다른 거 뭐 길이, 뭐 폭 이런 것도 훨씬 작아요. 그렇지만 엔진 출력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아까 C2는 6만 파운드짜리 엔진 2개예요. 그래서 12만 파운드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P1 해상 초계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동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문제를 일으켰던 그 기종이죠. 4개를 갖고 있지만 4개가 작은 엔진이에요. 다 합치면 54,000 파운드밖에 안 돼요. 예. 즉 이거는 전체 출력이 2분의 1, 즉 급이 2분의 1급 정도밖에 안 되는 비행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를 공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일부 부품을 서로 섞어 쓰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2가지 다른 기체를 동시에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이가 30톤급을 정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의 기체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하겠다. 대표적으로 중형 수송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C130이나 C130J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실어날 수 있죠. 19톤 대비 30톤이니까. 물론 병력 수송량도 많겠죠. 항속거리도 훨씬 길죠. 예. 그렇지만 너무 커서 뭐 초계기, 우리 해상 초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공모함 가진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상 감시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상 초계기 필요 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카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2가지 기체를 할 필요 없다. 한 가지 기체로 2개 다 할 수 있다. 상당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공모함권과 더불어서 더 입장이 강화된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우리 이제 이게 예전에도 몇 번 썼던 제가 슬라이드인데 현황을 또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봤을 때는 저기 소형 수송기가 있어요. 소형 CN235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거죠. 20여 대 있는 것이고 6톤. 네,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 C130의 표준형에 가까운 H 12대, 그 C130J 19톤 실어날 수 있는 4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주력이죠. 네. 여기서 이제 C130J는 이제 2014년 대형 수송기 1차 사업 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2차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지금 입찰 공고를 냈고 제안서를 받은 상태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카이에스는 30톤을 낸 거예요. 중형 수송기라고. 이건 대형 수송기 사업인데. 예. 한간에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왔지만 우리도 60톤급 이상의 대형 수송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대형과 중형은 달라요. 카이의 관계자분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30톤급 수송기는 30톤급 수송기고 그걸로서 파생기종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끌어낼 수는 있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게. 예. 그렇지만 60톤급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일반 화물차 같으면 뭐 라면 박스를 싣고 간다, 뭘 화물을 싣는다 하면은 5톤 트럭 2대짜리를 10톤 트럭 한 대로 대체할 수 있고 10톤 트럭 하나로 가져갈 거를 5톤 트럭 2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군 수송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을 수 있는 무기가 달라져요. 지상 장비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차들 무게가 어떤지, 장갑차들 무게가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보병 수송용 장갑차, 차준용 장갑차 무게가 어떤지, 그리고 그 부피가 어떤지. 예. 작은 거 여러 대 있어도 큰 거 한 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장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지방공 레이더 뭐 이런 것들 있죠. 당연히 해외 파병 진력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 천국 미사일들
포대들을 분리해서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작은 거는 여러 대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중형은 주형이고 C130J는 이거는 준준형이에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이것을 버리고 그들은 A400으로 갈아탔죠. 37톤급. 예. 일본도 그 A400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개발했죠. C2 37톤급.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과하다. 왜냐하면 수송기로밖에 쓸 수 없는 기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카이의 선택은 뭐 공군과 교감이 있었겠죠. 톤수를 조금 낮춰서 다른 기종으로 쓸 수 있는 수송기 외에 다른 파생 기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급으로 단계를 낮춰서 그걸 중형으로 삼겠다. 그리고 대형은 별도로 도입을 하겠다. 해외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뭐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지만 의외로 중요한 자료죠. 자, 유럽 같은 곳에서는 C130K를 다 쓰다가 A400으로 갈아탔다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C2로 갈아탄 것이고, 뭐 중국은 당연히 C130 쓰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60톤급의 수송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을 위시해서 일부 세력들은 그 로키드 마틴의 C130이 선두주자다.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에.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정권이 또 바뀌었으니까. F-35도 갑작스럽게 일단은 사겠다는 의견을 일단 공군에서 냈잖아요. 이것도 진짜 유심히 지켜볼 일이에요. 네. 그런데 저런 이제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보면은 14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금년 3월 25일이죠. 정권 바뀌기 전에 했던 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이게 지금 입찰서 제안서 다 받은 겁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한번 망치질을 해놓고 갔어요. 못을 하나 박아놓고 간 게 뭐냐면 이것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뭐냐면은 국내 업체 참여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 사업이에요. 예. 자, 그냥 비행기만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핵심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오케이 해주는 회사의 제품을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죠. 자, 이러면 그 기체란 것이 우리가 향후 우리가 대형 수송기를 직접 개발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중형 수송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민간 항공기를 개발한다 했을 때 엔진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찾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십 년간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활용한 C130에서 제가 봤을 때 부품 컨소시엄이라고 봤을 때 이거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기술이 뭘까? 카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KF-21도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전투기에 비해서 수송기는 한결 그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KF-21에서 우리가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엔진밖에 없죠. 그것도 국산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형 수송기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해서 아쉬운 기술은 대형 터보프롭 기술이에요. 소형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진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정한 컨소시엄 형성 의무화. 어떤 컨소시엄이냐? 엔진 공동 개발이다. 공동 생산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유용훈이 이야기했던 C130J에 들어가는 엔진 볼까요? 이게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는지. 자, 이게 그 엔진이에요. AE 2100 터보프롭 엔진이고 1만 파운드짜리 4개예요. 1만 파운드면 마력으로 따지면 5,000마력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 급이면 우리가 지금 무인기 엔진, 제트 엔진 개발하기 위해서 1만 파운드, 1만 2천 파운드, 처음에 5천 파운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1만 파운드 급은 좀 국산화 시도하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DX 코리아에서도. 예, 그거랑 같아요. 그 엔진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터보 샤프트 엔진도 개발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무인기용 엔진의 그 경험을 터보 프롭으로 적용, 터보 샤프트화만 시켜도 10,000파운드 이상이 나오는 엔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그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혀 아무런 기반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엔진이 지금 롤스로이스에 생산하지만 옛날에는 그 회사 자체가 원 개발사가 인수돼서 지금 롤스로이스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골 엔진이에요. 기체도 사골이고. 예. 이 정도 급은 우리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컨소시엄 의무화를 언급할 정도로의 고도의 엔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비록 우리가 만들고 있지를 못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대형 기체를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엔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한때 러시아 기체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습니다. 가격적인 면, 기술 이전이라는 면에서도. 그들도 새로운 기체를 내놨기 때문에 60톤급 대형 수송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금년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 사태 때문에 러시아 무기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사뭇 여러 가지가 어긋나 있고 맞는 게 없거든요. 그런 조건을 다 빼고 나면은 예. 그래서 유용훈은 계속 C130J를 계속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C130은 아니라고 거듭 생각이 되는 이유가 2022, 2026 국방 중기계에서 보면은 국방 중기 계획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C130 수송기를 뭐 J형은 아니고 H형 기본형입니다만은 동체 길이를 좀 늘린 거잖아요. J형은 성능 개량을 추진해서 이거는 특수작전용으로 쓰려고 해요. 아주 적절한 판단인 것 같아요. 특수작전용이다. 예. 그리고 본격적인 수송기는 대형 수송기를 들여오겠다. 40톤, 50톤 이상의 기갑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우리 핵심 전력을 장거리에 투사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다목적 중형 수송기는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일단은 외국제 엔진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대형 수송기 도입을 통해서 대형 터보 팬 엔진에 대한 기술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국산화로 간다. 그리고 그 기술을 10분 활용하고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도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카이의 MCX가 멀티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C130을 대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민수시장, 중형 항공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수용으로만 만들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큰 결정을 한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카이 내부 사정에 대한 이거는 제 짐작이에요. 이거는 뭐 카이 쪽에서 이런 방문급도 없었던 것이고 제가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에 카이에서 신임 사장이 왔을 때 첫 번째 목적은 거기 이제 KF-21 개발 담당 총책임자 부사장도 이제 해임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의 세력들은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강한 의심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KF-21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의심은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KF-21 시험 비행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냉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F-35 도입을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 물론 아직 국회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9월달 6일, 9월 9일, 10일, 9월 초에 아마 취임했을 거예요. 새로운 사장이.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KF-21의 항모형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바가 있죠.
마지막에 미국의 요구 조건이 있었다. 즉 너희들이 인도태평양,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력에서 큰 축을 담당해라.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미 간의 군사 동맹 관계를 더 확대하겠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북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인데 미국이 퍼주기만 하겠습니까? 너희들도 뭘 할 바를 해야지. 그 부분이 항목권이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그게 결정이 됐었다. 언론에 전혀 노출이 안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모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래서 KF-21의 항모형도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대형 수송기, 중형 수송기 이야기가 다 나와 있었다. 왜? 활동 영역이 넓어질 거니까. 장거리 항공 수송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질곡을 거치면서 그런 게 노출이 되게 됐다. 왜냐하면 입장이 계속 번복되니까. 그래서 KF-21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사장이 KF-21의 항모형을 지지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 거죠. F-35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자, 그러면 제가 카이의 신입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왔어요. 이걸 단속하려고 뭐 잘못된 거 없나 찾았더니 별로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항모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항공모함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새로운 신임 사장의 정신이 바짝 들겠죠. 자, 이건 문제가 없어. 큰 의혹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럼 또 혼란이 잠깐 있겠죠. 그렇지만 항모형을 한다고 그래. 중형 항모도 해야 돼. 그러면 나의 일이 뭐지? 앞으로 몇 년간 카이의 사장이에요. 자,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돼요. 그게 뭐냐? 카이를 발전시키는 거고 가지고 있는 기종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성과 지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과 지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카이에 있는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중형 수송기권을 같이 밀어올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신임 사장도 좋네요. 이제 잘해야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파악에 없나라고 했던 부분에서 옹호로 돌변하게 된 것이고 그 옹호의 과정에서 MCX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된 것이다. 자, 이제는 카이가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중형 수송기뿐만이 아니라 대형 수송기권도 훨씬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옆에서 장난치는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야 한다. 진짜 장거리 수송기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우리 항공모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중형 수송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예산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카이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름기가 쫙 빠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6년, 7년 만에 우리가 딱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C130J 몇 대 주문하면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비행기 오는데. 그죠? 그것도 1차, 2차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한 대. 제가 추정 큰 데는 2, 3천억 원 할 겁니다. A400이랑 비슷해요. 최근 뉴질랜드가 구입한 거 보면. 2, 3년을 기다리는 데다가 우리가 추가로 2, 3년을 더 기다리면 우리가 국산 항공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카이가 하는 거예요. 상당히 도전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뭐 당신들이 C130을 바로 사겠다 그러면 사시오. 그렇지만은 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 2, 3년만 더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중형 수송기가 나올 거니까. 생각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현명한 판단일지. 이런 메시지를 저는 던진다고 봐요. 6, 7년 만에 우리는 간다고 오케이만 떨어지면 6, 7년 만에 할 수 있다.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드리는 말씀은 좀 대형 수송기 거는 정말 대형 수송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죠. 이제 중형 항모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단지 해외 파병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항모 전단과의 사이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 사이에 수송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형 수송기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 항모 전단이 먼 장거리에 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추가로 우리 육군의 정규군도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군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대형 수송기가 더더욱 필요하죠. 우리가 C-130의 준준형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작전용으로 쓰기에 딱 좋은 기체예요. 개량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C-130이 하던 일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체로 해상 초계기까지 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C-130 따로 사고 해상 초계기 따로 사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게다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C-130J에 그건 아마 카이 쪽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대체 수요가 매년 몇 대씩 생겨나는지에 대한 거. 그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기존의 C-130J는 개선해서 특수작전용, 중형 수송기 수요, 그리고 파생기 수요는 대표적인 것이 해상 초계기가 되겠고, 앞으로 항모 이야기와 연계가 돼서 우리의 감시 해역이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크죠. 네. 전자전기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거는 MCX로 대규모 파병, 기갑 전력이나 무거운 장비의 이동에 필요한 것은 대형 수송기, 해외 도입. 일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해외 도입과 맞물린 대형 터보팬 엔진 기술 확보.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생각이 아닌가. 현재 변화된 여건에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130J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의견들은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